네, 편히 쉬셨죠? 이제 5번째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는 심리학 분야의 전공자이신 박성현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박성현 선생님은 카톨릭 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에서 상담심리로 공부를 하셨습니다. 현재는 서울 불교대학원 대학교에서 상담심리학과 교수로 계십니다. 그 역서로는 자아초월 심리학과 정신의학, 마음챙김에 근거한 심리치료, 그리고 자비중심 치료, 자비의 심리학 등이 있고, 그 논문으로 명상의 심리치료적 이해, 간화선 집중수행 체험의 질적 분석 등 그 심리학 분야하고 불교 명상을 같이 접목시키는 연구를 하시고 계십니다. 박성현 선생님께서 자비는 나와 이웃을 이롭게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박성현이라고 합니다. 예, 이제 이 자비에 대한 이 심리학 연구는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심리학 연구를 좀 찾아보니까요, 마음챙김 명상에 대한 연구는 한 199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졌는데, 이 자비에 대한, 특히 이제 자비 명상에 대한 심리학 연구는 한 2005년, 6년 뭐 이쯤부터 했기 때문에 실제로 한 10여 년 정도의 역사밖에 갖지 않은. 그래서 사실은 이 자비라고 하는 어떤 이 감정이 어떤 것이고,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것이 심리학적으로 아직 뭐 분명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자비와 관련된 논문을 쓸 때 주로 좀 진화 심리학적인 입장을 에서 이 자비를 설명하는 그런 이론들, 그리고 연구들,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런 연구들이 우선 많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우선 불교에서 이 자비를 우리 인간의 어떤 본성 중에 하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면 우리 심리학에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측면, 그러니까 선천적인 측면들, 이런 측면들을 다루고 있는 분야가 진화 심리학이기 때문에 진화 심리학에서 어떤 방식으로 자비를 보고 있나를 좀 다뤄보려고 했습니다. 우리 심리학에서는 어떤 인간 현상이든 네이처 앤 널처, 뭐 선천적인 요소와 후천적인 요소가 결합되어서 형성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어떤 자비심 혹은 이타성,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선천적인 토대가 있을 것이고, 또 후천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소질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선 선천적인 문제에서 자비를 본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자비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 인간 생존에 필수적인 어떤 것이었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뭔가 우리 인간이 이 자비심이라고 하는 정서가 이렇게 뭐 비합리적이고 뭔가 근거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몸에 어떤 신경생물학적인 토대라고 하는 것을 갖추고 있는 어떤 정서 혹은 의도 혹은 동기 같은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아마 다뤄보는 것이 진화 심리학에서 그 자비를 바라보는 관점일 것이고요. 또 하나, 이 후천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런 자비심이 키워질 수 있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까지의 심리학의 연구는 그렇다입니다. 이제 우리 인간에게는 부정적 정서와 긍정적 정서가 있죠. 사실 우리는 부정적 정서에 훨씬 익숙합니다. 우리의 신경체계, 우리의 뇌와 신경은 부정적 정서에 민감하게 잘 반응해서 위험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진화되어 왔어요. 상대적으로 이 긍정적인 정서, 이 자비와 같은 특히 아주 이런 고차원적인 이런 정서들은 사실 제가 이 심리학 연구들을 살펴보니까 아직 진화가 좀 덜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직 우리가 증진시키고 배양해야 될 그런 영역들이 무궁무진하게 남아있는 영역이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부정 정서에 비해서 긍정 정서가 유전적인 영향을 좀 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뇌는 굉장히 유연하죠. 특히
긍정 정서를 담당하고 있는 뇌의 구조 부분은 굉장히 유연하다는 걸 이제 뭐 플라스틱하다라고 하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환경과 교육과 훈련에 의해서 더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비와 관련된 연구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미국의 버클리 대학에서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유명한 그 켈트너라고 하는 진화 심리학자이기도 하고 또 인지 심리학자이기도 한 그분은 born to be good, 아까 이제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런데 뭔가 우리 인간은 선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진화 심리학하면 여러분이 탁 떠오르는 것이 뭐 이기적 유전자 이런 것이죠. 우리 인간은 이기적이고 본래 경쟁을 좋아하는 그런 어떤 생명체이다. 뭔가 이타적이라고 하는 것은 환상인 것이고 그것은 뭔가 또 심지어는 이기적 유전자에서 우리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타적이다.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걸 마치 정설처럼 믿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후에 이루어진 많은 연구들은 우리 인간 본성이 오히려 이런 이기성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는 어떤 이런 자비로운 본성 혹은 이타적인 본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연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윈입니다. 다윈은 인류의 기원이라고 하는 1871년에 나온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가장 많은 동정심을 가진 구성원들을 포함했던 공동체가 최고로 번성하고 가장 많은 수의 후손을 양육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사실 이거는 이제 뒤에 어떤 이타성의 집단 선택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 이야기만을 딱 떼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자기를 희생해서 뭔가 이타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구성원들을 많이 가진 집단들이 번영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뭔가 우리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의 압력으로 작용해서 뭔가 우리가 이기적인 사람보다는 이타적인 사람들을 더 선호하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 인간 혹은 우리 사회가 진화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진화 심리학자들이 정의하는 자비에 대한 정의는 이겁니다. 자비는 고통을 당하는 타인을 돕고자 하는 동기에 의해서 진화된 정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비의 진화와 관련해서 한 3가지 정도의 가설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취약한 유아 가설인데요. 저 아이를 보면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느낌이 일어나십니까? 자비롭고 돌봐주고 싶은 그런 느낌이 일어나시나요? 네, 우리는 그렇게 좀 진화되어 왔습니다. 사실 우리 이 진화 심리학자들은요, 우리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우리 인간의 신경생물학적인 변화를 이끈 그런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우리가 취약한 유아들을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도전에 직면했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인간 유아들은 어떤 그 지구상의 다른 동물들의 새끼들보다 가장 취약하죠. 저도 이제 어린애를 키워봐서 아는데 어린애 앉혀놓으면 못 앉죠 혼자. 침팬치는 갓 나도 이렇게 앉혀놓으면 앉고 엄마 젖을 물고 이렇게 붙어 다니는데 인간 유아는 그렇지 못합니다. 쓰러집니다. 왜 쓰러지죠? 머리가 너무 커서 그래요. 뇌가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진화에 걸쳐서 인간의 뇌는 커졌는데 이제 직립보행을 하면서 산도는 좁아졌어요.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적응을 하기 위해서 인간은 아주 취약한 상태로 미발육한 상태로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장기간에 양육으로 해야 되죠.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실 텐데 요새는 대학뿐만 아니라 시집 장가 보내고 나서도 애프터 서비스 다 하셔야 되잖아요. 예, 양육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신경생물학적인 변화를 이끌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크게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다른 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그림을 잠깐 한번 봐주세요. 좀 아픈 그림이죠. 네, 이 그림을 보면서 선생님들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느껴지는지 한번 느껴보십시오. 네, 다시 좀 돌아가겠습니다. 네.
우리가 저렇게 고통당하는 어떤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우리는 우리 또한 어떤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걸 뭐 우리 저 거울 누런이라고도 하고요. 특히 우리 이제 뇌에는 편도체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것이 어떤 위협에 대한 일종의 그 탐지 작용을 합니다. 저런 고통이 나에게도 혹시 닥쳐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느낌이 확 오기 때문에 우리 또한 두렵고 고통스럽고 회피하려고 합니다. 저런 반응들이 작용이 되게 되면 우리는 이제 그 자율신경계에서는 소위 이제 fight and flight 반응이라고 하는 반응들이 일어나서 뭐 싸우거나 도망가려고 하는 반응들이 일어나죠. 근데 하지만 우리 신경계가 이렇게만 진화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연구자들에 의하면요, 저런 그림을 봤을 때 제가 이제 뭐 뇌 전공은 아니기 때문에 적어왔습니다. 저기 전측 대상회하고 미상핵이라고 하는 부분이 같이 발화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누군가 나를 꼬집었을 때 내 머리 안에서도 이제 발화가 되는 부분이고요.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걸 봤을 때도 발화가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발화됨으로써 뭔가 그 고통으로부터 저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우리의 신경 체계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발화가 돼. 아까 선생님들 그 그림 보셨을 때 불쌍하다,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느낌도 은연중에 일어나셨죠. 그 부분이 아마 발화가 된 것일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전측 대상회하고 미상핵 부분은요, 우리의 쾌락 중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한테 선물을 받았을 때 기쁨을 느끼게 하는 부분하고, 우리가 누군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도와주려고 했을 때 우리는 기쁨을 느껴요. 선생님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기쁘다. 다 해보셨죠? 그렇잖아요. 느끼고 계신가요? 네, 여러분 지금 많이 피곤하실 텐데요. 우리 선생님들 옆에 계신 분들의 어깨를 한 10초간만 한번 주물러 봐 주시겠어요? 네, 오랫동안 앉아 계시느라고 얼마나 피곤하실까? 네, 옆에 선생님들의 어깨를 주물러 줘 보십시오. 네. 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했을 때 받는 분도 기쁘지만 주물러 주시는 분은 그 마음속에서 더 기뻐요. 자기 힘을 쓰고 뭔가 자기 시간을 노력하지만, 시간을 더 들이지만, 즉 자기의 대가를 치르지만 뭔가 더 기쁘다는 겁니다. 우리 인류는 이렇게 진화가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자율신경계가 아까 말한 것처럼 위협에 대해서 도망가고 싸우는 반응만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 신경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척수로부터 해서 우리의 근육, 그다음에 뭐 우리 이제 내장들, 우리 비장, 간, 심장, 또 우리의 표정, 이런 것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이제 신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의 호흡이라든가 이제 심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미주신경은 특히 우리가 어떤 고통스러운 이미지를 봤을 때, 혹은 슬픈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발화되는 그런 신경이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 저 미산 스님께서 그 저 하트 스마일 명상할 때 눈꼬리를 내려보라고 했잖아요. 눈꼬리를 내려보고 표정을 스마일을 지어보라고 하면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느낌이 일어나요? 굉장히 따뜻하고 자비로운 그런 느낌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미주신경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돌봐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이 베이거스 너브라고 하는 그걸 이제 이 켈트너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인간들이야말로 저 베이거스 슈퍼스타다, 뭐 이런 표현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런 신경 체계라고 하는 것은 동물들에게서는 잘 진화되지 않은 어떤 신경 세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근데 저 미주신경은요, 우리가 어떤 자부심을 느낀다라든가 이럴 때는 발화되지 않아요. 뭔가 친절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 발화되는 그런 이제 신경세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죠. 보통 우리가 이제 도덕 호르몬이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엄마들이 모유 수유할 때라든가 연인들이 서로 껴안고 있을 때라든가 부드러운 터치를 할 때
옥시토신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드러운 표정을 지을 때도 옥시토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까 여러분들 살짝 터치해 주셨을 때 아마 받으시는 분들 옥시토신이 일어나셨을 거예요. 나타났을 거예요. 이제 이 옥시토신은 보통 돌봄, 양육과 관련된 이제 그런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 신경 그 구조 안에 진화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애착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 인간은 이제 혼자 살 수 없는 동물이, 그래서 누구보다도 어떤 다른 그 영장류들보다도 이런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제 존재죠. 이제 초기에 이런 그 발달 심리학자들이 이제 유아들 연구한 걸 보면요, 이제 초기 애착에서 안정 애착 혹은 불안정 애착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합니다. 안정적으로 부모하고 그 애착 형성이 된 이제 어린아이들은 한 3살, 3살 반 정도만 해도 다른 아이들하고 놀 때 다른 아이들을 도와줍니다. 뭔가 동정적인 행동들을 더 많이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때 그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네, 또 다른 하나의 가설은 이제 성적 선택 가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위 짝짓기죠. 바람직한 짝짓기 파트너는 누구인가? 이제 이런 문제인데요. 그 데이비드 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 37개국에 한 10,000명 정도를 조사를 했답니다. 남녀간에. 그랬더니 이제 이것이 국가와 인종을 초월해서 또는 성별을 초월해서 가장 훌륭한 파트너, 가장 매력적인 파트너의 요소로 뽑은 것이 바로 친절함이라고 합니다. 요새 미운 못된 남자라고 해야 하나요? 나쁜 남자가 유행인데요. 나쁜 남자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친절함을 키우시면 그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제 이 조사 중에 보면은 남자들은 여자들에 비해서 미모를 좀 더 따지고 여자들은 남자들에 비해서 그 사람의 능력, 재력 이런 걸 좀 더 따지는 경향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제 친절함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런 배우자가 친절할수록 어떻게 보면 그 장기간의 유대 관계, 가족 관계를 이제 유지할 수 있고 또 후손을 양육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네, 그다음에 비친족과의 협동이라고 하는 또 적응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이제 농경을 시작한 게 한 2만 년 정도 전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 이제 집단적인 삶을 살아야 됐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 혈족 가족하고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자기 친족 위의 다른 친족들과도 다른 부족 민족들과도 뭔가 교환하고 협상하고 뭔가 타협하면서 살아야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도전에 직면하게 되면서 이런 상호 이타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의 인간성, 그런 어떤 우리의 정서 이런 것들이 이런 자비로운 정서를 진화시키는 데 어떤 압력으로 작용했다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비란 무엇일까에 대한 좀 개념 정의를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자비하고 관련된 유사한 용어들이 많습니다. 공감도 있고요, 동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이제 심리학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것이 이제 엠퍼시, 이 공감입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은 공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물론 고통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기뻐하면 나도 기쁨을 느끼고 다른 사람이 웃으면 나도 웃음이 나오고 이런 많이 경험해 보셨죠?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감 능력입니다. 여기 보면 친구가 상처를 받으니까 이 엠퍼시 디스트레스 같이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자비는 뭐냐면 이 아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친구가 어떤 원인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지 상상하고 이 친구를 돕기 위한 마음을 냅니다. 즉 타인의 고통을 느끼기도 하지만 플러스 거기에 대해서 더해서 실제로 도우려고 하는 의도까지 포함되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실제로 이제 어떤 이타적 그 행동으로 이끌어주는 것은 바로 자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감하고 자비는 겹쳐져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자비는 뭔가를 도우려고 하는 의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네, 이 그림. 네, 이 그림 좀 낫습니다. 그렇죠? 네, 선생님들 마음속에서 어떤 느낌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고, 네, 이 그림도 요새 시리아 난민, 네, 가슴 아픈 그림이죠. 시리아 그 꼬맹이가 그 해변가에서 죽은 그 사진을 올리려고 했는데 그건 너무 가슴이 아파서 도저히 올릴 수가 없더라고요. 네, 이런 그림들 보면 어떤 느낌들이 일어나시나요? 같이 아파하는 느낌도 있고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 같이 일어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감과 자비를 비교를 해보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건 동일한 정서를 느낀다. 미러링 하는데 초점이 있지만 이쪽은 꼭 동일한 정서 반응은 아니더라도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타인의 아픔을 느끼고 타인의 관점을 취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정서라고 했을 때 이거를 좀 혼동하지 않아야 될게요. 정서하고 인지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비라고 하는 정서 안에는 뭔가 다른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네, 그다음에 이쪽은 공감적 고통 느끼면 아까 그 강아지 그림 보면은 피하고 싶은 느낌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여기서 말하는 공감 쪽의 반응은 이제 이쪽입니다. 피하고 싶고요. 찡그리거나 몸을 뒤로 기울이 이런 자동적인 반응들이 우리 나오게 됩니다. 심박률 막 가슴이 더 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부정적 아미그달라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정서가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자비는 회피하기보다는 접근하고 돌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태도들, 비언어적인 행동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보면 응시하게 되고 앞으로 더 몸을 기울이게 되고 부드럽게 타치하게 되고 위로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도우려고 우리가 의도를 냈을 때 우리의 미상핵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정서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사한 것 같지만 공감하고 자비는 굉장히 다른 어떤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물론 공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 상담 심리학 쪽에서는 이제 로저스 이런 분들이 이 개념을 훨씬 더 확장시켰어요. 진화적 의미에서 정서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런 그 공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거의 자비와 유사한, 그러니까 뭔가 같이 정서를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고통을 같이 느끼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판단하지 않고 내담자를 도와주려고 하는 의도, 지혜까지 포함한 이런 개념으로 공감을 확장을 시켰죠. 여기서 말씀드리는 공감은 이제 정서 심리학 혹은 이제 진화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제 공감이라는 말씀 미리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마음 챙김하고 자비는 그럼 어떻게 다른가? 이걸 이제 심리학자들이 많이 연구했습니다. 대개 초기에 이제 처음 말씀드린 대로 마음 챙김 명상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다가 이제 후반부에 자비 명상을 했는데 서로 간에 이제 성격이 좀 다르죠. 우선 마음 챙김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험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반대로 자비는 좀 고통과 관련된 경험에 좀 초점을 두고 있죠. 그러면서 좀 다를 수 있고, 그다음에 마음 챙김은 자신의 내적 경험을 향해 주의가 돼 있는 반면에 자비 명상은 자기 자신 전체 혹은 타인 혹은 세상의 모든 존재, 어떻게 보면 좀 외부로 향해 있는 주의라고도 말씀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현재 경험에 대한 수용적인 이런 태도를 마음 챙김은 강화하지만 자비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의도를 내고 이런 것들을 키워나가는 이제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비는 어떤 면에서 이 친사회적인 능력을 증가시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한국의 이제 자비 연구하시는 이제 김한석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회적 명상이다, 소셜 메디테이션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 챙김은 주로 이런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성들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우울하거나 불안할 때 그런 감정들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흘러가고 수용하게 하면서 그런 정서들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이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들을 키우는 데 비해서 자비는 직접적으로 친절하고 따뜻하고 뭔가 돌봐주려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정서를 증가시키는 그런 내 초점이 있죠. 하지만
이제 여러 연구들을 보면요, 굉장히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마음챙김 연구자들도요, 마음챙김 명상을 했는데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죠.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지고 심리적으로도 안정감도 증가되는데 그걸 매개하는 거는 자비심의 증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챙김 훈련을 했는데 그 안에서 자비심이 증가된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매개적인 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제 자비심 배양 훈련들이 이제 제가 뒤에 조금 소개하겠지만 그 안에서도 기본적으로 마음챙김이라고 하는 요소가 들어가고요. 또 이제 자비를 측정할 때 이제 가장 유명한 것이 이제 셀프 컴패션이라고 저기 텍사스 주립대학의 네프라고 하는 분이 개발한 셀프 컴패션 척도인데 그 하위 요인으로도 마인드풀리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마음챙김하고 자비는 굉장히 서로 다른 어떤 심리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둘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서로가 서로 간에 영향을 주면서 상호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와 자비는 새의 양날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이런 결과를 통해서도 나타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 자비로운 사람은 그러면 정말로 더 이타적인가? 이런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아까 이제 다윈에 의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타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진화됐느냐를 설명하는 게 굉장히 그 골치 아픈 주제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크게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이 혈연 선택 이론은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이기적 유전자 리차드 도킨스 류의 그런 사회생물학자들이 이제 주장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자기 유전자를 보존하기 위해서 어때요?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자기 자손이나 친족들을 위한 이타적인 행동을 한다. 이것이 이제 이 이기적 유전자론의 핵심 개념이죠.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다윈이 이야기했던 이 집단 선택 이론은 뭐냐면 우리의 어떤 그 진화라고 하는 즉 진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존재는 내가 한 개인이기도 하지만 가족 안에 들어가 있고 또 어떤 친족 안에 들어가 있고 민족 안에 들어가 있고 국가 안에 들어가 있죠. 이런 굉장히 다양한 층위들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층위들에서 그 진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이론은 지금 현재도 사회생물학 쪽에서는 주류는 아닙니다. 근데 요새 이제 진화심리학자들은 이 이론을 굉장히 좀 선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이론에 따르면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뭐냐면 뭔가 집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이 먼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후손을 남기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 오히려 좀 무임승차자들 있잖아요. 뒤에 이렇게 도망가가지고 자기 자손의 그 안위만을 돌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살아남기 때문에 그런 정말 이타적인 사람들은 살아남지 못하지 않겠느냐. 근데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제 그렇지는 않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대개 이제 우리가 우리 집단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을 칭송하고 영웅시하는 어떤 그런 문화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진화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유전적 차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 문화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이걸 이제 공진화 이론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사회가 발전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이기적인 사람들은 억제하고 뭔가 처벌하는 이런 사회 규범들 이런 것들이 같이 발전하면서 뭔가 집단 차원에서 이타주의자를 뭔가 좀 숭양하고 그 사람들을 돌봐주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여튼 이런 설명이 조금 다름에도 불구하고요. 이건 이제 친족 내 이타성을 설명하는 데는 좀 적절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친족 위의 사람들한테 이타성을 보이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런 게 있는데요. 사실 이제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어떤 이타성 혹은 자비의 정서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개발될 여지가 많다. 다른 말로 하면 아직 많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 사고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들이 바쁜 어디 뭐 이렇게 바쁘게 어디 회사를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고 있는데 저 앞에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고 있어요. 뒷모습을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꼬부정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분을 도와줘야 되겠다. 근데 지금 약속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내가 빨리 가서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 약속을 못 지키면 계약이 깨질지도 몰라요. 자, 이런 상황일 때 실제로 여러분이 얼마나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 0점부터 10점까지 있으면 한번 솔직하게 한번 자기 마음에 한번 매겨보세요. 몇 점 정도 내가 도와줄까? 자, 매겨보셨어요? 네. 자, 그런데 이렇게 할머니를 피해서 이렇게 딱 가려고 봤더니 우리 할머니인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자비심의 게이지, 도와주려고 하는 게이지가 어때요? 급격하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자비와 이타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저는 이런 그 진화적 한계라고 하는 것에 묶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어찌됐든 이 트레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친족의 이타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호혜적 이타주의 이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뭔가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미래의 이득이 있다면 는 것을 가정한다면 기대하기 때문에 도와준다는 거예요. 만약 그 할머니가 내가 봤더니 이건희 회장의 어머니였다. 죄송합니다. 돌아가셨을 텐데. 여튼 그런 걸 내가 알았다면 뭔가 내가 더 도와줄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혹은 주위 사람들의 평판을 내가 얻을 수 있다면 그 평판을 통해서 내가 언젠가는 이득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친족의 이타성이 증진됐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심리학에서는 자비로운 사람은 더 이타적인가? 이거를 이제 여러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은 굉장히 사회과학 하시는 분들은 회의론자거든요. 아무리 그 불교의 스님들께서 자비가 우리의 본성이고 자비로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더 선한 사람들이고 이타적이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가를 연구를 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다양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책에 이제 보면 한 275페이지부터 이제 이런 연구들을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했는데요. 네, 우선 이제 이 허처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하는 겁니다. 우선 이제 굉장히 관심 있는 것이 이런 그 자비심을 배양을 하면은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 연결감이라고 하는 걸 더 느끼게 될 것인가, 혹은 어떤 낙인자들 있죠. 예를 들면 노숙자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 흑인 같은 경우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감소할 것인가, 이런 걸 연구했어요. 근데 이제 이 허처슨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실험에서 보면 한 7분 정도 자비 명상을 시켰습니다. 7분 정도요. 근데 7분 정도 시켰는데 실제로 사회적 연결감이 증가가 되고 그다음에 이런 사회적 소외 그룹에 대한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감소가 됐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책에도 써놨지만 내연적 수준하고 외연적 수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까 여러분들 그 강아지 그림 봤을 때 어떠세요? 하고 제가 말로 물어보면 도와주고 싶죠 라고 말하는 거 외연적인 거예요. 근데 실제 느낌에서는 어때요? 느낌에서는 도망가고 피하고 싶죠. 이게 이제 내연적인 거예요. 근데 정말로 내연적 수준에서 우리가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야 진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너무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뒤에 이 강 그레이 뭐 이런 사람들이 한 6주간인가요? 그 정도 이제 명상을 시켜봤더니 실제로 내연적 수준에서도 그런 사회적 낙인자들, 소외 그룹들에 대한 편견 또는 부정적인 느낌 이런 것들이 감소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라이버그 같은 사람들은 이제 또 이제 이걸 덧붙여서 연구를 했는데 이게 이제 주리 프로소셜 게임이라고 일종의 컴퓨터 게임 같은 것들을 활용합니다. 이거 이제 우리 범죄의 죄수 딜레마와 같은 이런 게임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자비를 하루 동안 훈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뭔가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돌아올 기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를 더 신뢰하고 더 투자를 하더라, 이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자비를 훈련하면 왜 사람들이 사회적 연결감을 더 느끼게 될까에 대해서 이제 연구한 것이
이 오베이스 등의 연구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자기 타인 유사성이라고 하는 걸 연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연구가 재밌는데 한쪽 사람들한테는 자비심을 이제 고양시키고요. 다른 한쪽 그룹에다가는 자부심이라고 하는 걸 고양시켰어요. 그러니까 미국 훈련이니까 막 미국 성적이 날리고 자유의 여신상 같은 걸 보여주면 막 고양되잖아요. 우리도 보면은. 근데 반대로 고통당하는 어떤 그림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안에 아까 말했던 그 연민의 마음들이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비심을 배양했을 때는 자기보다 취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하고 내가 더 동일하다, 유사하다라고 하는 걸 더 느끼게 되고, 자부심을 고양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권력 있는 사람들, 권위 있는 사람들하고 자기를 더 동일시하더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런 유사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사회적 연결감 또는 다른 사람들을 이타적으로 도울 수 있는 어떤 그런 동기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콘돈의 연구도 아주 재미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달라이 라마께서 이 자비 수행을 하게 되면 설령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혹은 의도적으로 뭐 어떤 규칙을 위반한 사람들까지도 용서하는 그런 자비의 마음이 생겨난다. 이런 책을 보고 이제 그럴 수 없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제 연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모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어떤 게임들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그 경제적 그 게임들이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아주 의도적으로 속임수를 해서 이득을 더 취하게 하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자비 그 심이 고양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비교를 했더니, 자비심이 고양된 사람들은 아까 그렇게 빤하게 속임수를 써서 부당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훨씬 처벌이나 복수 행동을 덜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우리 마음에 좀 걸리는 게 있죠. 그렇잖아요. 뭔가 주고받기가 제대로 돼야 공정한 거 아닌가. 아까 여기도 보시면 비상호적 친사회적 행동은 뭐예요? 내가 줬는데 오지 않더라도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타적인 행동들이, 왜 이런 행동들을 하느냐 이거죠. 근데 이것이 뭔가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데 혹은 어떤 우리의 그 개인적인 안정감 이런 것들을 해치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심리학 연구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복수와 처벌이라고 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가장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연구들 제가 이제 이 책에 좀 소개를 해놨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죠. 자비로운 사람은 더 건강한가? 네, 결론부터 말하면 더 건강합니다. 예. 이제 이 자비 명상과 관련해서 이제 이 프레드릭슨이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그 여성 연구자가 있죠. 이분이 그 긍정정서의 확장 축적 이론이라고 하는 이제 이론을 했는데, 원래 이제 긍정정서가 이제 서희 심리학에서는 거의 연구가 안 되어 왔어요. 왜냐하면 대개 우리는 이제 부정적인 정서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치료할까에 관심이 있지, 긍정정서를 배양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고, 또 긍정정서는 굉장히 일시적이에요. 우리가 좀 믿을 만한 정서가 못 됩니다. 그래서 조금 기분 좋지만 이거 금방 사라질 거야.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이제 그 쾌락의 쳇바퀴 효과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뭐 히도닉 트레드밀 이펙트라고 해가지고 뭐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져 버려요. 우리가 복권을 사서 당첨돼도 아무리 길어봐야 6개월 정도 있으면 원래의 자기의 정서 상태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많이 느끼셨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너무 힘들잖아요. 시치프스처럼 이렇게 뭔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다시 떨어지고 이런 존재인데, 근데 하지만 자비 명상을 통해서 형성된 이 긍정적인 정서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장기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긍정정서가 확장되면 일단 우리가 긍정정서를 느껴지게 되면은 우리의 주의가 확장됩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울 때는 주의가 좁아들게 되죠. 자기밖에 안 보이고 터널 비전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보인다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보이고 다양한 어떤 자기의 적응 행동들, 이런 레퍼토리들을 개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개인적 자원으로 확립되고 이것들이 뭔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더 행복해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콘의 연구는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하루에 1시간에서 일주일 훈련을 시켰는데요. 이 사람들이 15개월 후에 연구했어요. 정말로 이 효과가 지속될 것이냐. 근데 놀랍게도 지속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1년 15개월이면 1년 3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자비 명상 훈련을 하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자비 명상을 하지 않은 사람들조차 형성되었던 어떤 개인적 자원들이
어느 정도 유지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자비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쌓아올린 이런 어떤 긍정적인 정서가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연구고요. 시간이 이제 1분밖에 안 남아서.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코슬리의 연구는 자비로운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고 지지해 줄 때 그 지지의 축복을 더 잘 누린다는 연구예요. 자비롭지 않은 사람들은 누군가 자기를 인정하고 지지하고 칭찬을 해줘도 그 기쁨을, 어떤 그 이득을 누리지 못한다. 뭐 이런 연구입니다. 이제 등등 여러 가지 자기 비난 성향이 감소하고 뭐 이렇게 되는 연구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을 해보면 자비로운 사람은 왜 더 건강하냐? 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뇌가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진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타인을 돕는 사람은 행복감을 높이고 실제로 우리의 그 면역 수준을 높이게 됩니다. 아까 김재성 교수님께서 독극물에 로부터 보호받는다, 자비 명상을 하면 되는데요. 난 그 말이 이렇게 이해됐어요. 면역력이 키워지기 때문에 정갈한테 물려도 빨리 회복된다. 뭐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심지어 수명까지 늘리게 됩니다. 신체적으로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누군가를 도우면 건강해지고 더 장수한다는 이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요.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간단히 말하면 자기에 대해서 자비로운 거는 뭐냐면 어떤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족함,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에 대해서 친절하게 대하고, 모든 인간이 이런 어떤 그 완벽하지 않을 수 있고 부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로 자기 자신의 경험을 바라보는, 수용하는 이런 태도고요. 반대로 자존감은 우리 굉장히 자존감 하는데요. 이건 어떤 판단, 비교의 근거에 있어요. 특히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이 자존감은 다른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플럭추에이션이 굉장히 심하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당히 놀라운 연구들이죠. 이제 애들이 일어났었고요. 특히 이 자존감은 이 병리적인 자기애하고 관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병리적인 자기애의 핵심은 우리 이제 뭐 불교식으로 말하면 악의 같은 거죠. 아무리 다른 사람이 인정하고 칭찬하고 사랑해줘도 늘 갈구하는 이런 상태가 병리적인 자기의 상태인데, 이것이 우리가 자존감을 높이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더 건강한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길인가, 이걸 좀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냥 가겠습니다. 네, 결론을 내려야 되겠는데요. 네. 제가 최근에 본 그 책 중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책이 이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라는 이제 하버드의 스티븐 핑커 교수가 쓴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상당히 이제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지금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 사회는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폭력이 난무하는 뭐 IS 뭐 이런 거 봐도 그렇고요. 그런 시대 같은데 전 인류사적으로 보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가장 긴 평화의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다. 물론 부분적으로 국지적으로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이러면서 그걸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이런 것들을 불러왔었던 어떤 요소들이 어떤 거냐, 이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줍니다. 이제 그랬을 때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의 관점을 취할 수 있는 능력. 예를 들어서 소설 같은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실 소설이 뭐 서구사회에 등장하게 된 것이 계몽주의 시대, 뭐 16세기, 17세기 정도인데, 소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톰 소요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내가 돈을 벌면 빼앗긴 노예로 팔려간 톰 아저씨가 아내하고 아이들을 되찾아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죠. 이제 이런 그 상황들, 또 물론 이제 우리가 글로벌 시대가 됐고 끊임없이 다른 사회, 이질적인 다른 문화들을 이해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감 뭐 이런 것들을 들고 있고, 또 반대로 하지만 여전히 모든 갈등과 폭력을 일으켰던 주범으로 이 자기 위주 평양을 들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아상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지금까지 했던 연구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야말로 이기적이고 악하고 경쟁하기만 좋아하는 그런 존재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신경계 내에는 이미 자비로운 본성을 발현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구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진화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존재다. 근데 하지만 역시 우리는 수십만 년 동안, 수백만 년 동안을 이 부정적 그 외부의 스트레스를 방어하고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의 그 기본적인 시스템으로 남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자비의 훈련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자비심을 키울 수 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7분 동안의 훈련을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은 바뀔 수 있는 거죠. 아까 이제 차상엽 선생님이 소 젖자는 시간만 누가 하셨죠? 소 젖자는 시간 김재승 선생님인가요? 소 젖자는 시간만 해도 변화가 된다고 했는데 한 7분 정도면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다음에 이런 자존감이나 자부심을 너무 추구하지 마라. 그것이 양날의 칼처럼 우리를 베일 수가 있다. 오히려 자기를 자비롭게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많은 연구들에서 보여줬다시피 우리 마음의 자비로운 본성은 아직까지는 이런 혈연 혹은 가족 혹은 자기 가장 심하게는 이런 경계들이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아직 우리가 충분히 진화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자비의 훈련을 통해서 또는 이런 자비로운 사회를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을 통해서 이런 그 글로벌한 사회에서 우리가 보편적인 인류의 또 생명 존중 이런 어떤 사회 공동체를 만들 잠재력이 우리에게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비 명상이 얼마나 좋은 이점이 있는지를 또 재밌게 설명을 해주셔서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간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 선생님께서 그 진화론적 관점에서 자비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처음 생각할 때는 저는 선생님의 글을 읽으면서도 그 불교는 이제 인간 본성에 어떤 불성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자타 불의의 불성이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이렇게 자비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화론적으로 설명한다는 거는 뭐 자녀 양육을 위한 것이든 성적 파트너를 잘 선택하기 위한 것이든 어쨌든 인간 본성은 본래는 이기적인 것이었는데 그 이기적인 개체 자신을 유지하든 아니면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서든 보다 나은 전략이 자비심을 갖는 거다. 애를 잘 키워야지 뭐 또 이렇게 그거 되고 종족이 남고 성적 파트너 잘 친절한 사람 골라야지 자기 보존도 되고 그러니까 하나의 전략으로서지 그러니까 수단으로서지 그게 본성 안에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해서 이제 좀 대비된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선생님 발표에서도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근데 그런 전략이었어도 그것이 이렇게 뭐라고 했죠? 이제 너울초가 이제 훈련이 돼갖고선 결국 우리의 본성이 되어버린다면 그래서 진화를 거쳐서 우리의 습성이 되어버리면은 마치 제2의 본성처럼 일단 본성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본성이 아니다 뭐 본성이다 이거가 별로 의미 있는 이 분리가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불성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본성 그 자비의 본성 지혜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진화론적으로 보면 우리 인간이 뭐 한 500만 년 전에 뭐 했다고 이렇게 뭐 위론으로 나타났다 그러고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한 뭐 20만 년 전 정도고 그리고 농경을 시작한 게 한 2만 년 전 그리고 이제 문명과 언어라고 하는 문자라고 하는 걸 사용하게 된 건 한 5천 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보면 수백만 년 동안을 우리는 사실은 저기 들판에서 돌아다니는 동물하고 거의 차이가 없이 살아왔었던 존재인데 어느 순간 그 나라고 하는 개체 의식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깨어나게 되고 뭔가 이런 개체라고 하는 걸 또 넘어서서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걸 넘어서서 타인 또 그걸 더 확장해서 어떤 다른 모든 그 생명을 가진 존재에 이르기까지 뭔가를 존중해주는 이런 어떤 의식으로 진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완전한 그 잠재태로서의 불성 혹은 그 자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내재해 있지만 그것이 뭔가 실현태로서의 현재의 모습은 아직 아까 말했던 많은 경계
또는 그 한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사실 이제 이런 관점을 취해 보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것들을 더 노력해야 될지 이런 모습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비의 그 능력이 진화 결과 생겨난 건 아니고 잠재태로서는 있다는 거는 인정을 하시나 봐요. 그거는 이제 심리학에서는 그런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불교 쪽 관점에서 지금 이런 흐름들을 보면 저는 우리 역사가 그렇게 아무런 방향 없이 가고 있지는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무언가의 실현을 위해서 뭔가의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많은 좌절과 어떤 퇴행이란 것들이 있지만 어떤 지혜와 자비의 본성을 그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우리 공동체든 실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아까 이제 그런 그 여러 가지 책이나 이런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서도 뭔가 좀 보여지고 있지 않나. 또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진화론하고는 좀 다른 거리를 두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잠재태로서는 이미 가지고 있다. 진화론에서는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안 하니까요, 네. 그렇죠.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죠. 더 많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게 단순히 그쪽으로 진화돼 나갈 수 있다라는 의미뿐 아니라 선생님께서 아까 네. 본성의 내재한 자비를 점점 확장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네. 때 이미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이렇습니다. 뭐냐면 이미 2,500년 전에 부처님, 예수님과 같은 분이 잠재태로에서의 우리의 어떤 자비, 사랑의 본성을 이미 실현태로서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거는 뭔가 우리가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예수님과 동일한 어떤 그런 그 씨앗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미 우리 안에는 그런 정도의 잠재태는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진화론자들이 주장할 때 예수나 부처님 시기하고 우리 사이에도 무슨 큰 진화가 있는 걸로는 얘기 안 하지 않나요? 그건 다 마찬가지 시기 아닌가요? 그 이전부터, 그러니까 예수나 부처가 있기 전부터 그 이전부터 무시래로 불성이 있고 잠재태로서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닌지. 근데 뭐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제 안의 믿음으로만 가지고 있겠습니다. 예. 예, 그 선생님께서 자비에 관해서 심리학에서 연구하는 거가 얼마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비 명상이 심리학적인 그 차원 거기에서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활용되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연구하면서 초반에 이제 자비 명상을 주로 이제 심리 치료에 활용하는 부분들이 꽤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이제 그 연구들만 나열하면 이제 너무 또 재미가 없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 아까 제가 지금 소개하려다가 말았던 그 자비 중심 치료라고 하는 폴 길버트가 개발한 이제 뭐죠? 컴패션 CFT. 얘는 이제 주로 자기에 대한 비난이나 수치심 경향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이제 독특하게 좀 개발된 프로그램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우리나라에도 오셨던 이제 크리스토퍼 거머 박사, 또 우리 이제 서광 스님 같이 운영하고 계시는 이제 MSC라고 마인드풀 셀프 컴패션. 이거는 이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근데 아마 그 마음챙김 연구의 흐름을 보면요, 이제 서양에서 마음챙김이 처음에는 만성 통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가 됐다가 그것이 이제 거의 모든 그 여러 가지 심리적 증상들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그 계속 정말로 그 진압 발전이 됐거든요. 또 그걸 통해서 MBSR이 뭐 MBCT가 되고 액트가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한 것처럼 이 자비를 통한 그 치료 방법도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 좀 더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선생님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요. 이제 이어서 종합토론 시간에 더 많은 논의가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